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주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합동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참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128절 163절 같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해봅니다. 각각 읽어봅니다. 거지랭이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 이 표현 하나에서 가인은 영영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이건 뭐 그 정설이죠. 거의 뭐 100%를 할 정도로 뭐 99.99999 한참 가도 이거는 뭐 100은 안 된다 하는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인의 후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다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즉 악인, 그러면 가인의 후예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 그러면 가인의 후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짓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한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 그래서 시편 119편 29절 128절 163절에 있는 거짓행위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한다. 내가 거짓행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인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가지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신학자들이 그 약점이 뭐냐면,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한낱 뭐 목사 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또 이름도 없고 뭐 아무런 뭐 힘도 없는 사람이 하려니까 좀 그런데, 신학자들의 약점이 뭐냐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배운 누구의 밑에 신학 계통이니까 그 계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나타내는 것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철칙이라. 그래서 신학교가 병폐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신학교가 형성되어지고 또 신학교에서 있는 걸 통해서 목회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구조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요 고착화가 되네. 고착화, 고형화라고 돼요. 고형화, 고체화라, 고체화. 딱딱해진다는 거죠.
어쩌면 또 그러면 독선이 나오죠. 독선. 자기들이 하는 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돌아온다. 성경에는 나가겠지만은 돌아왔다라고 보는 근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응?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나갔다 하는 것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이 영원성으로 보려고 하냐. 그 영원성이라 보다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에녹이라고 이름 불른 아들 에녹이라고 불른 이름을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가 이 성천한 에녹으로 볼 수 없느냐. 성천한 에녹의 이름에 대해서 이 흠모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 그것 자체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가인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느냐. 그게 우리가 포인트를 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해석 하나로서 이래 뭐 참 니는 이런 주장이나 너는 이런 주장이냐 하는 것으로 이게 끝나지 않더라고. 이거 자체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영향이 이게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파도의 파동처럼 뭔가 이 물결에 다른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는 사태, 대한민국의 2020이잖아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2012의 인류 종말 시대. 인류 종말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가인으로 보자.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인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놔둘 거냐. 돌아오는 게 또 두는 거고 그냥 놔두는 거고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니까. 뭐냐니까 지금 여기 국가역사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그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미국의 그 선거, 부정선거, 대통령 부정선거 2020년 11월 3일 부정선거 해갖고 오늘이 사실은 1월 20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1월 20일인데 미국 시간에 1월 20일이 지금 이제 시작되거든요. 새벽으로 돼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는 자기들 이제 지금 저녁인가 그랬을 거라요. 그래 잠자고 나면은 새벽인가 새벽이 되는가 그렇네. 새벽이 돼가지고 1월 20일 이제 새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정오 내일 새벽 2시 되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판가름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지금 사건 중에서 미국이 왜 저래 됐느냐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딥스테이트다.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정체들 딥스테이트 정치에서 이 유대인들이 관계를 했는데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으로 이야기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접근하는 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의 오래된 그 역사적인 인물 그 인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0장이 있나? 그 니므롯, 니므롯이죠. 그 바벨탑, 니므롯을 이야기하고, 그거 조금 더 넘어가면요.
그 가인을 이야기해요. 가인. 라멕을 이야기해요. 에녹. 응? 이제 이 에녹이 성천한 에녹이 있고 여기 그 가인의 아들의 에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천한 에녹은 이거는 선한 쪽에서 후손들이 선한 후손들로서 보는 그 어떤 에녹을 썼는데 지금 그 딥스테이트의 뭐 원조라고 원조의 원조로서 쭉 올라가면 그 원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아들의 에녹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니까 즉 가인의 아들이니까 에녹이 나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에녹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아들이 이게 지금 그 딥스테이트의 그야말로 원형적인 그런 그래서 사람들 제사 애들 임신제사 그런 데를 이름을 들미는 게 바로 에녹이요. 연대를 이야기하더만은 성천한 에녹은 그보다 훨씬 후대인데 그보다 더 일찍이 있는 에녹이 바로 이 가인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쭉 맞추기 신학교에서 연구하면서 해난 발표해난 하나의 그 어떤 실마리를 또 다르게 변조해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의 뭐 정설처럼 거의 뭐 바이블처럼 그걸 암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걸 해서 이게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그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가인의 아들이라 하면 그만 그것이 악인으로 그냥 뭐 아예 설정을 해놔놓고 딥스테이트의 조상 오래된 어떤 역사에 완전히 그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려면 가인의 아들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교육시키죠. 그렇게 계속 인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요런 내용을 왜 이야기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하나의 위치,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요 들어보시고 선지자에 대한 어떤 박사님, 면모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에 증언하러 몇 번 나가봤는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뭐 한 5분 10분 정도 증언은 몇 번을 해봤는데 그래요? 아니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문건 같은 거를 써가지고 바깥으로 막 돌리면은 이제 검사들이 이거는 잘못된 글들이다, 뭐 잘못된 문서를 막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놓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당한 사람들 검사 쪽에서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검사 쪽에 가서 이것은 잘못된 거고 뭐 무슨 이유로 잘못된 거다 했는데 변호사 쪽에서 나가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제가 이제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파기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제 재판부에서 그 검사가 이제 걸었는데 우리 박사님이 학자로서 뭐 꼭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공정하게 봐서라도 과거에 우리 한미동맹의 그 온도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 온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동맹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뭐 미국하고 지금 다 잘 지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맹이라는 것은 일단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 겉모양으로 뭐 같이 친구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맹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적이 같냐 적. 그래서 한미동맹은 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적과 미국이 생각하는 적이 같아서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동맹 맺지 않습니다.
뭐 친구가 왜 같이 싸움할 일 없어요. 너 혼자 싸우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기 같으면은 아, 그래서 1953년에 적은 미국이 봤을 땐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이고 네. 우리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혀.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중국을 적으로 생각합니까? 참. 그런데 미국은 북한하고 중국이 적이란 말이지.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하. 겉으로 뭐 다 이렇게 뭐 멋있게 그거 해봤자 그건 헛거고 속으로 마음이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북한을 적으로 치지 않고 중국을 적으로 치지 않고 근데 미국은 북한이 아직도 골치 아픈 적이고 중국도 적이다. 그러면 동맹이 깨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초기에 문재인이가 설마 그래도 자기는 직접 말 안 하고 특보를 시켜가지고 문정인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문정인. 그렇죠. 문정인 이름 가운데 한 개만 달았는데 연세대학교 교수였나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연대 교수. 문정인을 시켜서 집권 초기에 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였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냐? 그 문재인 대통령 대면 말하거든요. 가서 뭐냐?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미국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죠. 떠들었잖아요. 예. 떠들고 돌아오니까 영종도 공항에서 기자들이 그 한 말이 뭔 말이야 뭐 말이냐고 막 책임을 물으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학문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후에 또 다시 또 딴소리하고 계속 치고 빠지고 그럼 문재인이가 그걸 말아야죠. 다 잘라버려야죠. 바로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 말에 동의를 안 한다면 특보에서 해임시키고 너 나가 어디라고 감히 한미동맹에서 그런 말을 해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람 자문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근래에 내가 깜빵에서 봤는데 신문에서요.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 있잖아요. 한국에 파송한 미국의 준비 대사 예. 도라이 같은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 말이야. 70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워싱턴 전가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네.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소홀히 한다 그랬는데 네. 그 원인 제공이 한국 쪽에 다 있는 겁니다. 맞아요. 글쎄 다요. 그 미국은 한국 중요하다 그러고 매일 같이 지내자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그렇죠. 트럼프가 뭐 많이 내라 하기 전에 처음에 협상에서 미국이 처음에 그뭐 처음에 협상에서 2조 5천 매년 1조씩 내던 거를 네. 1조 5천억으로 올려달라. 그럼 1조 5천억만 그때 바로 냈으면 5년 동안은 그때 1조 5천억으로 정해졌으면은 네. 앞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 내면 됩니다. 그렇지. 5년 후에 다시 하는데 그렇지. 죽어도 못 주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오케이 그러면 1조 내고 그 대신에 매년마다 협상을 하자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럼 미국이 이번에 나 화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얼마 달라고 5조 내놔 5조.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는 외교안보팀이나 문재인이가 그 계산을 못 하겠냐는 거야. 1조 5천억 줘버리면 5년 동안 또 편안한데 근데 왜 그때 안 주고 계속 하냐. 미군 스스로 나가라. 이제 짜증나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모르고 있냐면 다 알지. 그런다고 미국이 나가겠어? 미국이 나가겠냐고. 이런 발광을 떨어놓고 아니 정강훈 목사가 한미동맹 파기한 놈이라고 했더니 나를 깜빵에 집어넣어? 봐요. 최고의 학자 외교 최고의 우리 박사님이 와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증언하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 판사님이 물어보시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당신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라고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꾸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는 뭐 그냥 그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그 변호사님들이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 감동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가리킨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재판부에 글로서 편지로 내가 썼을 때는요 이렇게 썼어요. 전부 이충문 박사님이 한 말을 내가 한 거라고 다 떠밀어 버렸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요. 근데 바이든 체제에서는 한미 동맹이 어떻게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깨질 것 같습니까? 더 심해질 것 같습니까? 바이든 체제로 이거 간다. 바이든 체제로 이제 간다는 것은 그냥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한미 동맹이 좋냐 나쁘냐의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미국은 한국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에서 미국한테 대드는 나라는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세질 땐 일본이 대들고 중국이 세질 땐 중국이 대드는데 그거를 그대로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일본이 세져도 걱정 없고 중국이 세져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건 운명적이죠. 미국이 한반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매일 뭐 맞짱 뜨자고 그러고 난 중국이 더 좋다고 그러고 일본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거기서 자꾸 말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한국 동맹이 우리는 왜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 중국의 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왜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친구니까 맞아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미국도 한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이 커져도 중국이 커져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서로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예배 참여한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그때 법정에 나오셨을 때 우리 이 박사님한테 제가 평소에 늘 물었던 말인데 이제 재판부 들으라고 질문하기를 경제는 안보는 미국 붙잡고 살고 한국은 경제는 중국 잡고 살아야 된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박사님께 유도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내가 그 열받아서 그 질문을 했냐면 깜방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젊은 그 토론자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 KBS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안보는 미국 잡고 살아야 되고 경제는 중국 잡고 살아야 되고 아니 세상에 텔레비에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그때 평소에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결국 미국은 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중간 제품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 걸 사가는 것은 사실 농산물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은 걔들이 우리한테 팔고 우리한테 사가는 것은 거의 다 하이테크 산업인데 그게 전부 미국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팔아서 버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잡고 우리는 경제는 살아야 된다 그런다면 이번에 트럼프 열받아가지고 미국의 기술로 중간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파는 것들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 대한민국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거도 이제 국제정책 기초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친중론자들이 이제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거 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세미나를 제가 갔었는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우리 여기 교수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가 100이라면은 중국에 100을 수출하면은 미국에다가는 40을 수출한다. 그 당시에 거의 통계적으로 맞았습니다. 미국에는 40을 팔고 중국에는 100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다고 당신네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네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에 파는 100 중에서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 우리가 중국에다 100을 팔았는데 그 중에 70 내지 80이 미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완제품을 만들어 팔면은 미국 가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고 칩시다. 삼성이 다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아니라 부속품을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미국에다 파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가 있는 삼성의 물건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 거예요. 미국으로 수출한 거가 아니라 그래서 1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사주면 중국이 우리 걸 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텔레비에서 내가 깜방에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내가 보기 열받아가지고요, 내 물컵을 텔레비 때리려고 내가. 깜방 안에서도 내가 이제 혈기가 덜 죽어가지고. 아니, 저 새끼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도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거는 말이죠. 그걸 대학교에서 쓰면 그건 F 맞는 겁니다. 평화는 목적이에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수단하고 목적을 어떻게 동차원에다 놓고 어떤 게 더 좋냐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네.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왜 하느냐에 평화를 위하여라는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전쟁이라도 이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건 원천적으로 말해야 돼요.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북한이 덤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밑에서 안 살려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날 TV보다 열받은 게 그래서 내가 재판부한테 들으라고 자꾸 박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젓가락 한 개라도 팔면 젓가락을 팔아도 15억 개를 파니까 이걸 젊은 애들이 떠드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젓가락을 사나요? 아니 사야 뭐 15억 개를 팔든지. 근데 그걸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마치 중국에다 우리는 물건 안 파면 죽는 줄 알고 젓가락 한 개도 팔고 떠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데이터의 오류입니다. 데이터에 오류. 젓가락은 중국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지. 맞죠.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말을 자꾸 만드는데 어쨌든 박사님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이번에 뭐 제접판을 도왔다기보다가 한 시대에 이 정치 국제학에 대한 이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큰 하나의 이제 선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도 지금 제가 10월 12일 날 뵙고 또 처음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현재 내가 생존에 있는 동안에 개인 나와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죽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한민국 국민 현재 선지자가 내 옆에 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표현한 선지자가 옆에 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외친 그 선지자가 내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안 했더라면 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되었더라면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오늘날 우리는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가는 위치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옆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보는 이 시각은요, 다시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 교회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 다른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쩌면 조작해놓은 거죠, 조작. 견고하게 탑을 쌓아놓은 거죠. 자기들만의 성을 쌓은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듯이 신학이라는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현재적인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류하는 거죠. 역류. 교황의 그 위치에서 사탄의 정체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내 한 사람의 그 고민적인 이런 것보다는 교황은 교황대로 좋고 나는 내 신앙고만 이대로 가다가
그럼 끝나면 좋고, 너무너무 안해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 내 신앙이 하나님이라 하는 그 위치에 오히려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쪽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마침이.